네, 여러분 약속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아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남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자리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대부분은 이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을 생각해서요, 제가 잠시 성남형 교육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남시에서는 2014년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이 성남시만의 혁신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남형 교육이란 성남만의 혁신 교육 브랜드이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5년에는 성남형 교육 지원단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업을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남 이드림 지역 특성화 사업이 있고요. 북극성 독서 지원 사업, 그리고 성남형 미래교육 사업, 마지막으로 성남시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등 수많은 혁신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이 성남형 교육의 일환으로서 성남시가 주최하고 또 성남형 교육 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이 성남의 교육 환경에 알맞은 미래 교육을 탐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기획이 됐습니다. 2021년에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진행을 했던 성남형 미래교육 발전 방안 연구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학습 격차 해소, 그리고 마을 협력, 생태 전환, 인공지능 이 4개의 분야를 선정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듣고 또 현직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패널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담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이틀 동안 본 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은요, 포럼 기간 동안 나오게 될 의견들 여기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교육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성남 혁신교육 포럼과도 연계를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성남시가 앞으로 나아가고 추구해야 할 이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일차인 오늘은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학습 격차 해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마을 협력 분야로 나뉘어서 또 역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일차인 7월 21일 목요일에는요, 3부 생태 전환 분야, 또 4부 인공지능 분야로 나뉘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성남형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본 포럼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 김희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학사님과 주무관님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성남시 청소년재단 관계자분들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셔봤는데요. 성남시 청소년재단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과 정은옥 관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 집 홍성미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남형 교육지원단의 자문위원님들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먼저 참교육 학부모회 박은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성남 청소년 교육의회 장주빈 의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이 성남형 교육지원단 김홍림 단장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고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참석함도 있지만 저도 사춘기 청소년 딸을 둔 학부모로서 오늘 교육이 좀 뜻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학부모님으로서의 역할과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포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성남시 의회에서도 든든한 지원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남시 의회 김윤환 의원님 앞쪽으로 모시고 역시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원 김윤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여기에 학생 신분으로 좀 참석해야 될 그런 외모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경기도 내에서 이제 저희 당에서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번 성남형 미래교육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오늘 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키워드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학습 격차 해소, 그리고 마을 협력, 그리고 인공지능, 또 뭐가 있었죠? 예, 생태 환경이었죠. 예, 그 네 가지 분야를 특강을 즐겁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전문가와 이야기를 잘 나누셔가지고 우리 성남시 교육이 대한민국의 1등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남시가 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교육 도시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남형 교육지원단 김홍림 단장님 앞으로 모시고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원단장 김홍림입니다. 주차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 앞에 시니어 거기에다가 사업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 50대 했는데 오늘 또 코로나 환자가 7만 3천 명이 넘었네요. 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특히 두 분 또 윤혜선 의원님하고 김윤환 의원님 당선 축하도 겸해서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희정 혁신과장님, 그다음 이지영 본부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그 이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이 그 어떤 교육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조례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이 효율적인 지원하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이거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늘 우리 성남형 교육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이렇게 그 학교 현장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포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남이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탐구하고 어떤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남
우리 그 교육지원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 어떤 미래 교육을 위해서 늘 이제 그 교육지원청과 그 다음에 그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간 조직 역할을 하면서 계속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이 포럼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조언도 아끼지 않아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 해주셨고요. 또 이 성남형 미래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주시고 탐색해주시겠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특강을 시작으로 일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교육연구원 조윤정 박사님을 저희가 오늘 모셔봤는데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본 포럼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 성남형 미래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직접 수행하신 연구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이신데요. 자, 경기도 교육연구원 조윤정 박사님을 앞쪽으로 모시고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에 있는 조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학의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도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제 성남시 미래교육 발전 방안 연구를 했었고 이제 그 중에 여러 꼭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이제 교육계에서 가장 이제 관심이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교육 격차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또 학습 격차라는 말도 쓰고 있고 이제 그냥 거의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격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계속 누적되어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작년에 이제 2021년이죠. 예.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성적들 중위권 학생들의 이제 비율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중위권이 줄어든 지역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75.9%고요. 고등학교는 66.1%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굉장히 그 중위권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그전에도 사실 이제 못 따라오는 기초학력 그 부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공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이 대폭 무너지고 그 아이들이 일부는 약간 상위권으로 간 아이도 아주 일부 있고 대부분은 이제 하위권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격차들은 또 이제 그 가정 환경에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래서 집안이 좀 잘 살면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더 그 격차들이 가정 배경에 의해서 더 심화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연구자가 연구를 한 것을 보면 이제 주택 그 시세에 따라서 이제 주택 시세가 높은 곳의 아이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게임 시간은 적고 또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은 공부는 덜하고 게임은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그 양극화되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지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이제 격차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 따라오는 아이들, 기존에 이제 했던 방식은 못 따라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거죠. 남겨서 선생님이 더 봐준다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뭐 학원 특히 이제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이게 뭐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바우처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그렇게 뭔가 뒤에 사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이제 어떤 평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만큼 못 따라간다. 이제 그런 진단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못하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뭔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실 비교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성취 기준, 뭐 학습 목표, 도달해야 될 지점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50점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는 아이들을 너 못하니까 남겨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남겨서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좀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학원에 보내지만 사실 이제 학원에서도 그 아이들한테 하는 것들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판교나 분당에도 엄청나게 학원을 많이 갈 거고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원을 많이 보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개념을 익혀서 그 부분들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들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현재 환경들을 주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을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똑같은 학습 내용과 또 그 내용들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고2다 그러면 고2의 국어에서는 요 정도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 30명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일반고 같은 곳에 가면 뭐 3, 4명 또는 5명 그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고 나머지 아이들은 못 따라오니까 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왔던 부분들은 사실 뭐 선생님의 잘못이나 교육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표준화된 교육을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교육들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2017년에 미래교육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부터 모든 미래교육 포럼에 가서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결론은 다 이제 개별 맞춤형 교육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제도 아까 맞춤형 학습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별화 교육의 방향으로 가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진 것을 그대로 그냥 알려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다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교육들을 조금 다양화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ADHD 장애였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자퇴를 했는데 나중에 하버드 교육대학원 이제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이유는 자기한테 맞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ADHD지만 굉장히 지능은 높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방법에 맞게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이분도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균은 존재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평균은 나오지만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1반은 80점인 반이고 2반은 85점인 반이다 라고 해서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한 아이를 보더라도 IQ가 똑같이 103이지만 어떤 아이는 똑같은 103이지만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좀 더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국어나 영어나 어학 쪽에 관심이 그쪽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잘한다 하더라도 연산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간 지각 능력이 강한 아이들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평균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기보다는 그 아이들 하나를 놓고도 그 특성들을 좀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분은 앞으로의 교육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제가 아까 우리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수학이면 요 정도는 해야 돼. 고2가 되면 요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고정되어서 모든 아이들을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능력이나 속도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화 교육, 개별 맞춤형 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개별화 교육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향해 왔지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보물처럼 쏟아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경기도 교육과정 이제 총론에도 이제 4가지 특성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학습 복지를 추구하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 교육 복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 아이들이 그 집이 좀 어려워서 이제 뭐 학비를 내기가 힘들다거나 급식을 먹을 때 급식 먹기 힘들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무상교복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게 해주자라는 것이 보편적인 교육복지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학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학습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안 된다. 학습에 있어도 모든 아이들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학습복지예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보편적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제 보편적 학습 복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학습 격차를 이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고려하고 모든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편적 학습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는 보편적 설계라고 하는 건축학 개념에서 나왔어요. 여기 맨 위에 이제 오른쪽 보면 문 보시면 이 문 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젊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더니 못 보셨죠? 그랬더니 그 학교가 사립학교여가지고 건물이 오래돼서 저 문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위에 문과 아래 문의 차이는 뭘까요? 문고리를 보셨을 때 내가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보신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문은 좀 더 쉽게 열 수 있죠.
위에 문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셔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래는 살짝만 건드려도 열려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뭐 고양이도 열고 개도 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누구나 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자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팔에 좀 힘이 없는 노약자나 아까 이제 뭐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 전에 이제 백신을 맞아서 팔이 아프면 팔에 힘이 없을 때 충분히 이제 이런 문은 사용 못 하는데 이 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저기 이제 장애인 표시도 있고 원래 이제 휠체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사로인데요. 장애인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사로를. 유모차 끌 때나 또 뭐 캐리어를 끌 때나 카트를 하실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리가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린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 설계이고요. 이 개념을 학습에 적용한 것이 보편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런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70대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이 키오스크 뭐 이렇게 우리 요즘은 다 저기 뭐죠? 카페에 가도 그렇고 요즘 다 이제 그 기계에다가 눌러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문을 키오스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당황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못하고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막 울면서 엄마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우는데 실제로 한 60세 이상부터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디지털 관련된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한 40~50%가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 컴퓨터를 먹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기계에 저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영어는 나이 드신 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면 12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이 나이 드신 분들 키오스크 사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걸 눌러가지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네. 이제 이거를 12번 누르는 방법을 하나하나 매뉴얼에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쉽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 절차를 줄이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무언가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아이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에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눈에서 이 부분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UI나 UX라고 하는데 사용자 중심에서 쉽게 이렇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만들게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은 그렇게 사용 간편하게 만드는 그 기술이 배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선생님 입장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선생님은 당연히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서도 저렇게 이제 왼쪽이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것을 그 서울시립대의 정석 교수가 오만한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렇게 경사로가 있어서 쉽게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물을 공손한 건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 나는 이제 수학이 힘들어서 포기할래라는 수포자가 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네? 인수분해요? 인수분해 중학교 때 배우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분수 배울 때. 예, 그때 49%가 이제 수포자가 된대요. 굉장히 빨리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분수를 왜냐면 아이들이 분수가 어렵잖아요. 저도 옛날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3 이렇게 밑에도 더하고 위에도 더하고 분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분수 개념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익숙한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수많은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 거라면 그 부분들을 선생님이 예를 들면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면서 그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제 자기가 도달해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 학습 설계다. 이제 구체적인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앞부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문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뇌도 똑같은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뇌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뇌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언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다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이 모든 사람은 천재인데 만약에 우리는 굉장히 공정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심사가 되게 평가가 공정해야 되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여기 이제 뭐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뭐 펭귄도 있고 근데 물고기한테 똑같은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오르는 능력만으로 평가할 거야라고 하면 물고기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죠? 나는 되게 형편없구나, 난 바보구나. 여기 이제 영어로 stupid라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반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조금 다변화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학습복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똑같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나서 선생님이 일률적인 똑같은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무언가 이렇게 받침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펜스를 걷어주게 되면 이 펜스를 걷어준다는 거는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자기의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쭉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편적 학습 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출발선은 다 다를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려도 이미 초1 때 이미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들어온다. 유치원 때 격차가 생겨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다 다른 출발선에 서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출발하는 곳에서 저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곳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걷어주는 거죠. 이렇게 장애물을 걷어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배워야 될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까 제가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라고 했는데 배움에 있어서 장애물은 어떤 게 장애물일까요? 한 개인이 무언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을 익힐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어떤 게 장애물일까요?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동기가
그죠? 요번에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렇게 학습 격차 얘기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었어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쨌거나 이렇게 다 모아놓고 수업을 끌고 가니까 그냥 분위기에 그냥 따라갔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따라오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또 가장 핵심은 동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 동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장애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니 왜 수학 시간에 영어가 나오냐고. 뭐 X, Y 이런 거 있죠. 예, 2X 플러스. 그러니까 아니 왜 수학 시간에 영어가 나오지?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기호라든지, 그죠? 그리고 문해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철수가 5개 사과를 갖고 있었는데 영희에게 3개를 줬다. 몇 개가 남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학 시험이잖아요. 냈는데 그 아이가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앉혀놓고 말로 있잖아, 철수가 5개를 갖고 있는데 영희한테 3개를 줬어. 몇 개가 남아? 이러면 얘가 2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읽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에는 0.7 정도의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학의 기호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기호를 이해 못할 수도 있고, 그 언어 자체가 주는 그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게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내가 상을 차릴 때 누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리세요? 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차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내가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차려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트에 가면 저 원래는 그거 사려고 안 가는데 가서 막 다른 거 집고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집게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공부했을 때 잘 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었고, 나는 그 방식이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사실 그 방법 위에는 다른 걸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모범생이고 다 이제 공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차렸을 때 우리 아이한테는 그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에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고, 그런 장애들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아까 이제 동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 볼 때는 이 아이가 머리가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되게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가 없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어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관심 있는 부분과 배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표상의 원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다 한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 쉬고 있는 것, 죽어 있는 화산,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텍스트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요렇게 이제 비주얼 띵킹 하시는 분이 요렇게 딱 그려서 보여주니까 이 아이가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국어 선생님이 계실 경우에는 우리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어떤 텍스트가 장애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텍스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그 키오스크 햄버거 이렇게 할 때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까 그거를 고민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얘네들은 맨날 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게 너무나 익숙한 소재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무조건 텍스트로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배움의 내용에 대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얘가 쓰기를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네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기가 좀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요건 2019년에 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선생님들 10분하고 같이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해봤어요.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게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이걸 해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으로 정보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말로 막 1시간 동안 얘기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장짜리 종이로 딱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시각이 잘 맞는 시각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은 되게 시각은 잘 안 들어오시고 청각으로 했을 때 잘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 지금 성남에 연극 수업 이런 거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분자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그 원자에 대해서 배우면 그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그거를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밖에 나와서 움직이면서 하나이가 이렇게 원자 핵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 그 뭐죠 그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을 때 그런 내용들도 역할극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역할극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언가를 실제로 움직이고 또 무언가 이렇게 조작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뭘 만지고 실물을 이렇게 보고 했을 때 또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지만 다른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각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청각적으로 뭐 운동 감각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셨던 장학사님이 독일에 가서 수업을 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개념을 다양한 버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중에 아이들도 저도 시각이지만 다양하게 하게 되면 정보가 더 여러 번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만 하지 않아 제가 시각적으로만 했을 때 그 이외에 해당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려웠던 아이들은 또 그 다른 부분들이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받아들일 때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여기 보면 대인관계 학습자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줄에 세 번째 보면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찬찬히 앉아서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잘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가 공부는 조용하게 이렇게 책을 보면서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를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곱씹으면서 하는 아이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뭔가를 막 이렇게 발산하면서 막 이렇게 어떤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뭔가 적용해보거나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학습을 하거나 사고의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개별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개별 맞춤형을 하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한 3-4개 정도로 이렇게 약간 클러스터링, 그룹핑을 해서 이런 방식을 제공해 주면 훨씬 이전보다는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방식들을, 그리고 속도도,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선생님 수학 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그 개념을 이해하는 아이도 있고, 1시간 만에 이해한 아이는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어떤 응용 문제 같은 것들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도도 좀 다르게 할 수 있고 방법들도 다르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것들도 그럼 그렇게 다양하게 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성장 중심 평가라든지 점점 아이들 개별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나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중시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들하고 했다고 했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UDL은 도움닫기인 것 같아요. 각자 아이들 현재 수준에서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굉장히 몰입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이제 오늘 주제가 민관학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렇게 하려면 한 반에 있는 아이들 수가 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를 줄여주면 돼요. 근데 이제 교육부도 힘이 없잖아요. 예, 기재부에서 계속 인원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논리를 계속 제시를 해도 기재부는 되게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지금 선생님들 더 안 뽑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 수를 감소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학생 수를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단하고 개별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무언가 아무리 인원수가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또 기초학력 이렇게 도와주시는 강사분들이 무언가 또 이제 해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마다 얘가 뭐에 관심 있는지 사실은 이제 얘가 관심 있는 부분하고 배움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면 얘가 훨씬, 예를 들면 내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과학 시간에 바이러스를 배우면 강아지의 광견병도 바이러스에 걸리니까 내가 강아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바이러스가 되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금 여기 학습 준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비도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만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전략들을 세워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멘토링 역할들을 아까 이제 제가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런 전문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선생님이 좀 가르치시고 좀 이렇게 보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런 분들은 누가 하면 좋을까? 이제 원래 지금 이제 경기도에도 기초 학력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강사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뽑아서 했다고 해요. 하다가 그 부분들이 막혀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지역은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강사의 역할로 들어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지역사회 주민이나 학부모, 마을학교 교사 제가 이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동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동기가 살아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인지적인 것 이외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 물론 학교에 뭐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한 분으로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 같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나 찾아보니까 일단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이제 오상교육재단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2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습 종합 진단을 해서 실시를 해서 유형을 구분해서 그 아이들한테 맞는 방식, 그리고 진단에서 드러난, 아까 제가 장애 요인 말씀드렸잖아요. 학습 장애 요인 부분들, 그리고 얘한테 어떤 부분이 좀 맞는지 유형별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례로는 이제 일본의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요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좀 작은 섬이 있어요. 아마초라고 하는 이제 그 섬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학교도 도젠고라고 하는 공립고등학교 하나만 있었고요. 계속 다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이 학교 다니다가는 대학에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나갔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학습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었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해서 학습센터를 설립을 해서 아이들한테 수강료는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진로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교과지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꿈쌤이나. 그리고 요즘 뭐 체인지 메이커 교육, 여기도 앞에 보면 뭐 체인지 메이커 교육,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붙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무언가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꿈 세미나를 하면 아까 여기에 있는 뭐 고등학교, 도전고등학교와 같이 연결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한테 뭐 자기 꿈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밖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이 이제 유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은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점점 수업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너무 많고, 그래서 그 한 아이가 전체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그 한 아이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이제 수업을 할 수 없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성남형 교육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중간지원 조직에서 학습과 관련된 이런 부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학교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제가 이제 김포에 갔더니, 이제 김포에서 학교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예산을 주고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학습지원 전문 인력들도 그냥 뭐 학부모, 일반 학부모나 마을교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또 양성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제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학습지원 전문 인력을 해야 될 학교랑 배치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이제 인원을 좀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선생님들이 같이 뭐 협력 수업을 한다거나 또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지자체나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아이들의 교육의 입장에 있어서 좀 입체적이고 풍성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안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학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이 조윤정 박사님의 강의 잘 청해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고 계시는 패널 세 분을 모시고 박사님과 함께 이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패널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비분들을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협의회 김경민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창의교육 시민포럼의 박정미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담화에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앞쪽의 의자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자중학교 류경희 교감 선생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오시죠. 다음으로 대하초등학교 성경민 선생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참교육 학부모회 박은주 회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과 또 박사님과 함께 담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학부모로 나왔고요. 저도 이제 학부모 단체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박사님의 이제 내용을 먼저 이제 봤었는데 너무나 현상을 잘 짚어주셨고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사실 학부모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 다만 사실 이상과 현실은 좀 괴리가 커서 이거는 늘 저희가 사실 많이 이제 교육 쪽에 이제 종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늘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보편적 학습을 너무 꿈꾸지만 사실 실제로 쉽지 않은 이런 교육 현실이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청이랑 뭐 교육부까지는 바라지기가 좀 힘들겠지만 상당히 교육이니까 그래도 지원청에서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교사들한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교사의 역할이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좀 달라질 거다. 미래의 이제 교육은 달라질 텐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사실은 교사들도 지금 다양하게 좀 그 갈등이 사실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정교사냐 그렇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제 마을에서의 학부모들 시민들이 그리고 강사들이 또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계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차별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좀 염두해 주시면서 이렇게 좀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박사님 이제 내용은 오늘 들으면서 그래 보편적 교육 저렇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예전에 사교육에 종사했었거든요. 특목고 많이 보낸 수학 강사인데요. 분당에서 네, 제가 좀 그런 업무였는데요. 사실 아이들 요새는 제가 완전히 전혀 다르게 사교육을 하지 않는 그런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원을 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뭐 피아노 이런 것만 보내고 있는데 6학년이 이제 큰 아이가 돼서 어제 그 이제 사인을 받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업병이 발동해서 수학풀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수학풀이를 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11시 안 재우고 일로 와봐 연습장 가져와 이래서 혼자 제가 좀 이렇게 풀어주면서 조금 좀 미안했던 게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각각 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이 풀이 과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수학을 좀 잘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쉽게 간결하게 푸는 방법을 좀 제안하면서 아이한테 쓸데없이 한번 혼냈거든요. 그래서 또 반성하면서 선생님들의 이게 어른들이 노력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러려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과한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의 그 과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업무도 줄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AI를 좀 활용해서 맞춤 교육이 좀 더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박사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 계신 또 성경민 선생님 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또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 기초학력교육연구회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초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아이들을 10년 이상 계속 지도했던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기초학력과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녀들이 아마 기초학력이나 그런 3RS가 안 돼서 힘들어하거나 혹은 동기가 아주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이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쉽게 접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전역에 연천부터 김포 저 평택 안성 이 모든 학생들의 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엔 했어요, 솔직히. 근데 올해 2022년 3월 22일 날 국가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로 3일 뒤에 25일에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에서 아동 낙오 방지법이라는 것들을 2000년대 초반 부시 정부 때 만들었어요. 그때 부시 정부가 그걸 만든 이유가 거기에 학력이 1990년대에 미국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들고, 물론 요즘 오바마 정부 지나서는 좀 변형되고 있습니다. 저희 뻔히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줄 세우기나 이런 거 돼서 또 너무 성적 위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는 성취 기준, 미국도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아까 처음에 UDL을 보고서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정확해요. 이상 저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죠. 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근데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솔직히 번아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연천이라는 곳에서 처음 교사 생활을 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났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네, 한 반이 10명 중에서 7명이 부진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을 죽어라고 열심히 젊었을 땐 가르쳤는데요. 가르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경기도 전역에 저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아웃이 나오면 어떤 무슨 이 선생님들을 좀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있었느냐? 솔직히 들어오는 소리는 민원만 안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저희도 남겨서 가르치지도 못해요. 이제는 심지어 남겨서 가르치지도 못하는 시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국가에서 이번에 법을 만들어 주셨고, 이 법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교육청도 아마 아직 교육부의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갖고, 네, 그게 만들어지면 경기도교육청도 기초학력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줄 세우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줄 세우기 식은 아닌데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제안을 많이 드려요. 솔직히 제가 요즘 제안을 드리는 건 이제 학부모님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또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교육청에서 자꾸 일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교육청도 업무 간소화 많이 시켜주십니다. 쓸데없는 공문들 많이 안 옵니다. 네, 예전과는 다 달라요. 모두 다 지금 다 물론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비하면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어진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AI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AI 똑똑 수학 탐험대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면 베이스캠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결과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글 또박또박에 한글 해득 미해득 자료를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이미 다 만들어진 게 있고 이미 연구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홍보할 시간도 없었고 그걸 죽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번아웃이 와서
나 내년에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너무 흔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도 그렇고 시민단체 분들도 그렇고 이런 잘 만들어진 것들이 줄 세우기 식으로 어떤 예전처럼 몇 점을 맞아서 얘가 몇 등이다라는 것들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뭐 시청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그 아이를 위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한 거를 가지고 그 아이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서로를 좀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뭐해? 학교는 하고 있거든요. 죽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에 300명, 400명의 선생님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5시까지 아이들 아직도 잡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내할 수 있을까 배움도 맨날 토요일까지 모여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걸 믿어주시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은데 이 문화가 아직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시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밖에 좀 많이 나가지 않는 게 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공부 하나 못하는 것뿐인데 라는 말을 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 하나 못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무엇을 안 하려는 게 문제지 공부 하나 못하는 건 저희 같은 전문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교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죠. 우리가 수학의 정석에서 1장 집합만 푸는 이유 다 아시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집합만 풀어요. 모든 아이들이. 네네. 바뀌었나요? 제가 올드한 세대여서. 예. 그런데 이제 맨 앞장부터 푸는 세대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만약에 2장, 3장을 모르면 2장, 3장을 모르는 것들을 학교에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무슨 AI 프로그램이요? 웬만큼 다 국수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하고 그것들을 편안하게 풀 수 있게 하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 내에서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가르치되 부족한 부분들은 꼭 남아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교사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교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네. 나눠주실까요? 지금 이제 앞에 두 분은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작년에 성남시 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함께 그 성남시 내 중고등학생들의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학습 격차가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 격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벌어졌는가 그리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사실 잠깐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모든 학생들이 성남시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학습 격차가 심해졌다. 특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심해졌냐면 사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위권에 있던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하위권으로 많이 내려갔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연구를 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우선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되어야 하고요.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엄청 많았죠. 그리고 또 제가 담임을 할 때도 뭐 39명, 40명 이렇게 담임을 하다가 30명만 돼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또 이제 뭐 29명 이것만 돼도 더 작아지기를 바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1 개별 지도가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축소는 빨리 해결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 경감이 많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아까처럼 학습자 분석도 하고 그렇게 개별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행정 업무도 경감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국의 학생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과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사실 학교를 오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도 보면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관계 맺기 힘들어하고 또 그런 학폭 관련한 사안도 이제 올해 많이 생기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성남 또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선생님들이 지금 사실은 생활지도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까 그 학습자 자기 주도성,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생님들끼리 그런 사례 공유라든지, 물론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또 1차적으로 학교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그 민간학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간학에서 이 성남형 교육에서 학교에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그 성남시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주시는 학습 종합 클리닉 선생님이 오십니다. 요즘에 아이들 남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받아서 했더니 지금 한 학기 동안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주 많이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들 대상인데 이런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를 조금 더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뿐만 아니라 심리 종합 클리닉 센터, 심리 정서 종합 클리닉 센터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위센터에도 업무가 지금 과하다 하기 때문에 위센터에서 지원을 다 하지 못하십니다. 또 위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상담 선생님이 하루 종일 상담하셔도 시간이 꽉 찹니다. 그래서 이 민간학에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학교에 심리정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종합클리닉센터, 그리고 온앤 튜터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이 정말 그 인프라가 좋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성남교육청, 그리고 이렇게 성남은 교육에서 한번 온라인 학습 플랫폼 같은 거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디지털 세대라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세 분의 패널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 얘기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저는 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성경미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한테 너무나 이제 제가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상적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연구자의 그 역할은 일단 조금 앞서 나가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과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성경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찔렸던 것이, 저도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하도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교사의 이제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너무 이제 소진을 시켜드렸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방향성은 제시하지만, 그래서 아까 성경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학교로 내려와요. 뭐만 있으면 다 학교에서 다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다 감당하셔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든 생각은 이제는 교사나 학교에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 나눠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에서도 좀 도와주고 성남형 교육
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의회나 또 시장님도 이제 바뀌셨는데 성남형 교육이 아까 유경리 교감생 선생님께서도 성남형 교육으로 인해서 지원받고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장님이 바뀌고 시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의 지속성이 좀 사라지면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성경민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애쓰고 있고 각각이 다 애쓰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계해서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뭐 AI 똑똑 탐험대라든지 뭐 이런 하고 있는 것들 아세요 했을 때 이제 모르는 거죠.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혼자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감당하기에는 이제는 거의 역부족인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와 교육지원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나눠서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성경민 선생님께서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모르고 있고 홍보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교육과 관련된 주체가 다 모여서 같이 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 보여드렸던 일본의 시마네현의 아마초 오키국 학습센터, 이제 거기에서는 섬이 학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그 학교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다 역할을 하면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남시 전체가 학교다라고 그런 이제 슬로건 아래에서 아까 이제 모두가 모여서 같이 그런 서로 믿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남형 교육지원단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도약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 좀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학교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참석해주신 윤혜선 의원님 그리고 김윤한 의원님께서도 시의회에 좀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금 의견을 제안해주고 싶으신 방청객 분들께서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학습 격차와 관련해서 이러한 의견이 있다 또는 이러한 걸 좀 제시를 하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쪽에 남성분. 네, 오늘 그 학습격차 해소 이제 방청하러 온 성남서초등학교 교사 천경호라고 합니다. 네, 뭐 말씀 다 되게 잘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제 UDL 말씀하셨지만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릅니다. 지능도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통계상으로 따지면 한 14% 정도 있다라고 해요. 14%면 한 반이 30명이면 최소한 3명 정도, 3-4명 정도는 이제 경계선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각자가 그 학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과정 자체는 단일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각자의 아이들이 도전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목표 설정 자체부터 틀려먹은 거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주어진 과제들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과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모순된 지점들이 이제 거기에 또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는 유급이 없습니다. 네. 아이가 그 정해진 기간에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유급을 통해서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로 올려만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런 학습 격차 문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저도 뭐 완전 동감하고요. 일단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성취 기준이나 나아가는 교육 과정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무학년제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개인별로 교육 과정이 달라져야 되고 평가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달리 해야 되고 사실 저기 청경 선생님 제가 또 잘 알지만 이제 북유럽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시간들도 이렇게 달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르게 예를 들면 핀란드에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고 해서 IEP라고 해서 이제 좀 특수 교육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는 전혀 이제 교육 과정도 달리하고 평가도 다르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일반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풀려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유급이 없는 거 사실 이제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유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유급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확실히 알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로 UDL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틀 안에서 이 아이의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을 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청경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성남외고 고등학교 3학년 장주빈이고 그 교육의회 의장을 작년에 맡았었습니다. 저는 이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 저보다 더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조금 이걸 특이한 관점에서 가보고 싶었는데요. 학습 격차가 해소되려면 물론 제도적 보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학생들끼리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일반고는 그 잘하는 학생들끼리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또 못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싫어하고 이래서 서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보면 내가 이 친구를 도와주면 다음번에 내 등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도와주는 걸 꺼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화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학습 격차 해소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학습 격차라는 게 선생님들만 노력하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일어나야지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런 포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화합 도움이라든지 화합 포럼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약간 어느 정도 이상일 수 있겠지만 학생의 작은 의견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너무 와닿아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성남에서 길러낸 이 인재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저 너무 뿌듯하네요. 전 성남 시민은 아닌데 성남 연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 학생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 협력하는 게 학습 격차랑 큰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큰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친구들이 또래 교사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가르쳐 줬을 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게 되고 전문 용어로 이제 비계 설정이 교사하고 학생하고 하는 것보다 옆에 친구하고 했을 때 훨씬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맞는 얘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 경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옆에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나의 어떤 불이익이 되면 안 되는데 얘를 도와주면 내가 밀릴까 봐 그런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
부분들이 좀 이제 바뀌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온라인 플랫폼 얘기를 하셨고, 저도 작년에 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기들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지 그런 플랫폼을 성남시에서 제공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고 뭐 공유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네. 말씀 덧붙여 주실까요? 오고 가고 좀 질문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짧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분위기가 오늘은. 네, 그래서 그냥 마무리 그 질문은 어차피 계속 박사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이럴 테니까 2학년 이제 성남형 교육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속 말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학습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교육은 이꼴 학습이라는 거에 아직 프레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형 교육에서만이라도 이걸 좀 틀을 깨서 그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나. 그래서 계속 딜레마에 빠지죠. 어쩔 수 없이 또 학습을 논하고 대입이나 서열화 구조가 타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성남형 교육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고 한번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좀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좀 연구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담화를 나누니까요. 또 학부모 대표님, 또 연구 책임자님, 또 학생 대표, 교직자 분들 대표로 해서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 격차 문제, 오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격차 해소에 대한 전문가분의 강의 들어보셨고요. 또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저희는 1부를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휴식 시간 취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